네, 일제강제동원 배상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신일철 죽음인가요? 여기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어제부터 현금화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일본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신일철 죽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씩 배상하라. 이게 2년 전 나왔던 판결이죠. 네, 맞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이었는데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 죽음, 당시에는 신일철 죽음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회사명을 일본제철로 바꿨거든요.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제3고심을 접수한 지 5년 만에, 그리고 하급 1심 법원에서 소송이 접수된 지 13년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정말 판결이 오래 걸렸고요. 판결하는데. 제3고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1심에서부터 한 번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걸 상고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돌려보냈고. 다시 돌려보냈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가는 네. 이런 아주 우여곡절 끝에 최종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동안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런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근데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생겼는데, 네. 근데 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걸 일본 쪽에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땅땅땅 하고 결정은 났지만 네. 이 결정된 결과를 피고 측에다가 보내줘야서 너 확인했지? 그럼 이제 이거 이행해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일본인 것이고 일본 측의 기업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문 송달 이 부분 때문에 2년까지 간 거예요? 정확하게는 1년 5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이듬해,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합니다. 네. 이제 압류해도 된다. 예, 일단 받아들여 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압류 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법원이. 그러면 이거를 일본 제철 본사에 보내야 되잖아요. 네. 일본 제철 본사는 그 일본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회사로 보내려고 하니까 우편이 안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 예. 뭐 피고한테 당신이 이제 법적인 절차 들어갑니다라고 문서가 오잖아요. 아니 그 주소 있고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을 텐데 글로 보내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받았습니다라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걸 받았다고 하는 걸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일본이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송달 절차, 그러니까 국제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압류 명령서를 보냈는데 이게 반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냈어요. 근데 어디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1년 5개월 동안 반복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국제 간의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서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를 통해서 해당 기업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 네. 일본 정부가 압류 명령서 받고 가만히 가지고 그냥 있기만 하거나 아니면 되돌려 보내거나 이 일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지난 6월에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법원이 결정을 하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주소지로 보내게 되는데 일본 정부가 결정문을 일본 제철에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받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법원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법원 관보에 대신 결정문을 그냥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행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절차를 해라라는 그렇죠. 것들. 그 문서가 공식적으로 전달이 됐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데 네. 그 공시 송달 절차가 이제 시효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내는 2주 걸리고요. 예. 해외는 2개월이 지나야지 효력이 생기는데 네. 어제 0시 그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한국 내 주식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이제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여러 언론들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었냐면 당장 이제는 압류할 수 있게 됐다. 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될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은 바로 자산 매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첩산중이에요. 네. 국내 기업이라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내 자산을 누군가 와서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럼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억 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큰 기업의 경우에는 4억 원 가지고 내 재산권 행사 못해? 그럼 바로 그냥 4억 원 주고 말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이라고 하는 게 경북 포항에 있는 PNR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법원에서도 일본 제철에 뭐 일본 공장을 뭐 뺐거나 여기 압류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들의 자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 회사가 포스코하고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돼 있거든요. 예, 자본금이 예. 390억이에요. 포스코가 약 70%, 일본 제철이 30%의 지분을 가졌는데 그럼 일본 제철의 30% 지분 그중에 4억 원만 매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 매각하면 돼요. 예. 매각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압류 명령서를 전달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받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매각하기 위한 절차가 또 있어요? 매각하려면 매각 명령 결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송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피해자 변호인 측이 일본 기업의 배상과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압류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매각 명령도 지금 신청해 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별도 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법원의 판단이. 네네. 지난해 6월에 이미 서류를 발송을 했어요. 근데 똑같이 압류 명령서처럼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예. 그러면 다시 공시 송달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시 송달하는데 1년 5개월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거죠. 마치 당장 내일부터 압류할 수 있는 것처럼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또 그것을 공시송달하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6월에 했기 때문에 공시 송달 명령이 내려지면 또 2개월 뒤쯤에 다시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최소한 앞으로 2개월 이상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일본 쪽에서 자산 압류 이거 피하기 위해서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 밝혔다는 보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간 끌기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 이제 그 효력이 그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니까 예. 일본 언론을 통해서 성명을 냈어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 네. 즉시 항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변호인 측에서 볼 때는 항고를 하려면 압류 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유법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절차가 다 밟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항고를 하게 되면 현금화 절차가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시간까지 시간을 좀 질질 끌어보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절차를 다 이행을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근데 뭐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각 명령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 정도 좀 더 늦는다고 하면은 올해 안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해를 넘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징용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상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신일철 죽음이라고 하는 일본 제철이란 기업이 우리를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달라라는 게 주 목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일본 제철한테도 좀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해보자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 제철은 2012년까지만 해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다면서요. 그래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서요. 예, 대법원이 첫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놓으니까 그게 한 2달 뒤쯤인가요? 주주총회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어쨌든 법률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결 수용 의사까지 밝혔거든요. 네. 미쓰비시 중공업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피해자들과 10차례 이상 논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위로금 지급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고민해 봤다는 얘기인데 아베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일본 정부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베 정부는 지금 뭐 보복하겠다 뭐 이런 지금 주장들 공개적으로 밝히고는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참 이게 여러 가지 카드가 거론되는데요. 일단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주한 일본 대사 소환. 이건 뭐 외교적 조치니까요. 예, 예.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제한. 지금 잘 안 가잖아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네.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경제적 보복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인데 이미 지금 경제적 보복 관련해서는 지난해 그 수출 수출 규제 규제. 조치로 했는데 그 우리에게는 물론 피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 3가지 품목이 있었잖아요. 예, 예. 실제로 뭐 큰 효과는 없었다. 이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일본 상품에 대한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거나 이러면 좀 타격이 있죠. 우리 기업 근데 수출하는 그거는 기업한테는. 이런 경우에 그거를 강제하면은 국제 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죠. 예, 분쟁- 있지만 예, 예. 네,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일본 상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 네. 그 3가지 반도체 그 품목 말고요. 금융 제재. 아마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금융 제재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금융 제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자본? 예, 그 돈을 빼가지고 가버린다거나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금융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에 있는 자금을 그냥 빼간다거나 예, 예. 아니면은 한국의 자본이 일본에 투자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적 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는 방안 이게 좀 거론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로는 일본 언론 쪽에서는 금융 제재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자금 빠지면 우리나라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했었는데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렇게 예, 예. 얘기를 하죠. 또 최근에는 글쎄요 뭐 해봐야 뭐 얼마나 뭐 타격이 있겠어? 우리 쪽에서는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이제 달러 보유량이 좀 적었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원화 가치가 좀 많이 흔들릴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일본 엔화하고 네. 우리하고 원화하고 바꿀 수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달러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하면은 만약에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한일 관계가 참 이게 계속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그 해법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11월에 만료가 되는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니까 8월쯤에 종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보복 조치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도 종료 시점을 정해두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보복 카드를 우리가 사용하지 뭐 못하리란 법은 없겠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이렇게 꼬여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베 내각이 교체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장기적 포석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지율 요즘 많이 빠진다고 하고 임기도 못 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교체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의 뉴스 쏘다 KBS 1라디오 시사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